14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평범한 중산층 가문에서 태어난 조반니 디비치 데 메디치는 직무업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바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북부 피렌체에 은행을 하나 설립했고, 그의 뛰어난 경영 아래 이 은행은 단번에 타국에도 지점을 개설할 정도의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가 사망한 1429년 이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가로 거듭난 이 가문의 이름은 바로 향후 300년간 피렌체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유럽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한편 이 조반니의 장남으로 태어난 코시모 데 메디치는 아버지의 뒷받침 아래 풍부한 교양을 갖춘 인문주의자로 성장했고, 조반니로부터 막대한 부와 더불어 사업 수완도 물려받은 그는 메디치 은행의 새로운 주인으로서 활동 무대를 유럽 전역으로 더욱 넓히게 되는데요. 그의 시대에서 유럽의 파리, 런던, 베네치아, 밀라노, 제노바, 나폴리, 바젤, 리옹 등 10여 개 도시에 메디치 은행의 분점이 설치되었으니, 로마 은행의 경우 교황청의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금고 역할을 수행하며 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피렌체의 정치가 부유한 유럽 가문들에 의해 좌우되었던 만큼 코시모 역시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으나, 메디치가의 라이벌인 알비치 가문의 주도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코시모는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피렌체를 장악한 알비치 가문이 실정을 거듭하며 민심이 이반되는 속에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그는 민중의 환호 속에 피렌체로 다시 돌아왔으니, 시련을 이겨내며 많은 성장을 이룬 끝에 제자리로 돌아온 그는 뛰어난 외교 수완을 보이며 피렌체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정치, 경제, 외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비잔틴 등의 고문서 수입 등에 엄청난 흥미를 보인 그는 산마르코 수도원 안에 유럽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메디치 도서관을 만들기도 했으니, 고대 그리스와 로마 철학의 창고 역할을 하며 르네상스의 기초가 된 이곳은 현재 세계 최고의 도서관 중 하나로 꼽히는 바티칸 도서관의 설립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어릴 적부터 키워온 풍부한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학자와 예술가들을 두루 사귀고 후원했던 그는 르네상스 초기의 대표적 거장인 조각가 도나텔로, 건축가 브루넬레스키, 화가 프라 안젤리코, 필리포 리피 등을 후원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그저 부유한 은행 가문에 불과했던 메디치가를 나아가 피렌체를 다스리는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시킨 것은 물론, 이탈리아 르네상스 발전에 기여한 코시모는 사후 피렌체 시민들로부터 과거 키케로에게 주어졌던 파테르 파트리아, 즉 국부라는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편 코시모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인 피에로에게 정치 권력을, 차남 조반니에게 가업인 은행업을 물려주려 했으나 허약한 피에로에 비해 비교적 건강했던 조반니가 갑자기 사망했고, 1년 뒤 아버지 코시모마저 향년 75세로 사망하면서 장남 피에로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졸지에 피렌체의 통치권과 은행업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메디치가의 새로운 수장이 된 피에로 데 메디치는 어릴 적부터 허약한 체질에 통풍을 앓았던 관계로 군주임에도 많은 시간을 침실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군주가 만만해지자 피렌체의 전통적인 공화국 체제의 복원을 노려온 메디치가의 정적들은 급기야 베네치아 등 외세의 도움을 받아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피에로의 장남이 쿠데타의 징후를 사전에 알아챈 것은 물론, 메디치가의 저택으로 가는 길목에 매복군이 있음을 알아내어 해당 길목으로 향하던 피에로를 외딴 길로 우회시킴으로써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영리한 아들 덕분에 목숨을 연장한 피에로였으나, 고질적인 통풍과 폐병이 심해지면서 병석에 누운 채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으니, 어려운 자리를 물려받아 5년간의 통치를 가까스로 마친 그는 향년 5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에로가 사망하자 3년 전 그의 목숨을 구했으며 가 20살이 된 그의 장남이 그의 뒤를 이어 메디치가의 모든 권력을 물려받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향후 멸망의 위기에 놓일 피렌체를 구해내는 것은 물론 할아버지 코시모를 넘어서 메디치가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게 되는 로렌초 일 마니파코, 일명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였습니다. 그러나 로렌초는 집권 초기에 곧바로 큰 위기를 맞았으니, 메디치가를 전복시키고 피렌체의 패권을 가져오려 한 그의 라이벌 파치 가문이 그에 대한 암살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파치가의 프란체스코 데 파치와 피사의 대주고 프란체스코 살비아티는 피렌체의 패권을 노리던 교황 식스토 4세의 지원 아래 1478년 4월 피렌체 대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던 로렌초 데 메디치와 그의 동생 줄리아노에 대한 기습 암살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로렌초는 다행히도 부상만 입고 탈출에 성공했지만, 줄리아노는 정수리를 비롯해서 무려 19군데 칼에 찔리면서 무참히 살해당했으니, 이것이 바로 파치가의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잃는 뼈아픈 사건이었지만 탈출한 로렌초가 반격에 나서면서 파치가의 쿠데타는 결국 실패했고 관련자들이 전부 처형 혹은 추방당한 것은 물론 그들의 토지와 재산까지 전부 몰수당하면서 메디치가의 피렌체 지배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게 됩니다. 피렌체의 평범한 중산층 가문에서 출발하여 단숨에 유럽 제1의 은행을 넘어 피렌체의 통치 세력으로 거듭난 메디치가, 그러나 병약한 피에로의 시대에서 메디치가의 지배력은 현저히 약해졌고 그의 뒤를 이어 집권 초기에 내부적으로 큰 시련을 겪은 로렌초는 이제 외부로부터 그들의 부와 권력을 노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공격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흔들리는 가문을 바로 세워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띈 로렌초는 과연 그의 가문과 피렌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며 위대한 통치자인 그와 관련하여 펼쳐질 수많은 다채로운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로렌초는 파치가의 음모라는 첫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더 큰 위기에 봉착했으니 바로 파치가의 쿠데타를 지원했다가 실패하면서 실망한 교황 식스토 4세가 나폴리, 우르비노, 시에나 등의 주변국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직접 피렌체를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로렌초는 시민들을 결집시키는 한편 볼로냐와 밀라노 등 우방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는데요. 이에 로렌초는 피렌체를 구하기 위한 최선이자 최후의 수를 던졌으니 바로 직접 나폴리로가 볼모를 자처하여 나폴리 왕가의 외교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폴리의 왕 페르디난도 1세 역시 이미 정치적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었기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으나 로렌초는 뛰어난 외교력을 보이며 약 3개월의 노력 끝에 나폴리와의 강화 조약을 이루어냈고 지옥 같은 전쟁을 끝내고 국가를 구해낸 것에 대한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피렌체로 돌아온 그는 이제 단순히 통치자가 아닌 국가를 구해낸 영웅으로서 대접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피렌체의 통치자로서 뛰어난 정치인이자 외교관이었던 한편 경영가로서는 무능하고 무심했으니 금융과 경영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그는 전문 경영인에게 메디치 은행에 대한 운영을 위임하였으나 그 경영인 또한 무능했던 것인지 그의 시대에서 유럽 전역에 있던 메디치 은행 16개 중 무려 15개가 도산하는 참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사망 당시에 이미 피렌체 본점 하나밖에 남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그의 사망 직후 도산해버리고 말았으니 이것은 곧 메디치 가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면서 한편으로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쇠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외교적 성과 그리고 경영적 실패를 차치하더라도 로렌초가 일군 가장 큰 업적은 바로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그는 그의 조부 코시모 못지않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을 열렬히 후원했는데요. 그는 또한 후학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소년들에게 더 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고 입학한 소년들 중 조각의 엄청난 천재성을 드러낸 한 명에게 깊이 매료된 로렌초는 심지어 그를 양자로 삼아 메디치궁에 거주하는 메디치가의 일원으로서 귀하게 대접하며 더 많은 지원을 통해 그의 재능을 꽃피워주게 되는데요. 이 소녀는 로렌초가 사망할 때까지 그의 곁에 있었고 메디치가를 나와서는 로렌초의 기대만큼 위대한 예술가가 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조각가이자 화가, 건축가, 시인으로서 다빈치, 라파엘로와 더불어 르네상스의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였습니다. 한편 로렌초는 미켈란젤로 이외에도 그의 스승인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와 안드레아 델 베루키오 등을 후원했고 베루키오의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재능에도 관심을 가져 밀라노의 로도비코 스포르차 공작에게 그를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그 스스로도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조부 코시모가 세운 메디치 도서관의 컬렉션을 더 많은 수집으로 확장시키기도 했던 로렌초는 피렌체를 유럽의 예술의 중심지로 키운 인물이자 풍전등화에 놓인 국가를 구해낸 위대한 통치자로서 일 마니피코, 즉 위대한 로렌초라는 이름으로 피렌체 시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게 됩니다. 한편 로렌초의 집권 초기 비극적인 파치가의 음모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피에로 데 메디치의 차남이자 로렌초의 동생이었던 줄리아노는 뛰어난 외모와 여러 재능으로 피렌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 중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이 그림은 BC 4년경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정작 그림 속
속 인물들은 고대 유대인들이 아닌 15세기 피렌체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은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은 한 화가가 종교적 주제를 빌려 메디치가의 인물들과 궁정 지인들을 묘사한 것이었으니 아기예수의 발을 감싸고 있는 인물은 바로 국부인 코시모 대 메디치이며 그림의 맨 왼쪽 말 옆에 큰 칼을 짚고 있는 인물이 17살의 로렌초 대 메디치,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사람 옆에 흰 옷에 금빛의 옷을 입고 있는 잘생긴 청년이 바로 줄리아노 대 메디치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오른쪽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청년은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었으니 그는 바로 3대 거장에 앞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문을 연 또 한 명의 위대한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였습니다. 보티첼리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나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의 재능을 알아본 메디치가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다는 사실인데요. 무엇보다 그의 그림을 보면 그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아 여성에 대한 기대가 때묻지 않아서인지 그의 그림 속 여성들은 모두 이상적인, 아니 나아가 초월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조금 더 신비로운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한 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미남으로 불리던 메디치가의 줄리아노는 당대 최고의 미녀로 불리던 시모네타 베스푸치와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 시모네타를 사모하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던 화가 보티첼리였습니다. 신대륙 아메리카에 자신의 이름을 선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와 같은 집안 출신의 시모네타는 15살의 나이로 고향 제노바에서 피렌체로 상경했고 메디치가의 후원을 얻는 과정에서 베스푸치가의 도움을 받은 보티첼리는 피렌체에 온 시모네타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직후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메디치가의 줄리아노가 그녀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죽을 때까지 그녀를 잊지 못했기에 결혼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자신의 그림의 여주인공으로 시모네타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은 물론 평생 마음속으로 오직 그녀만을 사랑하며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실제로 보티첼리는 그의 대표작인 비너스의 탄생과 봄에서 비너스의 모델로 자신이 사랑한 시모네타의 모습을 그려넣었으며 비너스와 마르스에서는 비너스를 시모네타로 그리고 마르스를 그녀의 연인인 줄리아노의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시모네타가 급성 폐결핵에 걸리며 23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게 되었고 보티첼리가 그녀를 모델로 그린 그림들은 모두 그녀의 사망 이후에 그려진 것이기에 이 아름다운 여인은 안타깝게도 거장 보티첼리가 영원히 그녀만을 숭배하며 그리는 위대한 작품들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네타가 사망한 이후 2년 뒤 줄리아노는 앞서 말한 파치가의 음모 사건으로 인해 비참히 살해당했으니 그렇게 그는 죽음에서조차 보티첼리보다 먼저 그녀의 곁에 함께 있게 됩니다. 한편 파치가의 음모로 사랑하는 동생을 잃으면서 낙심한 로렌초는 줄리아노가 남긴 단 한 명의 핏줄인 사생아 줄리오 데 메디치를 양자로 거두어 피에로와 조반니 등 자신의 친자녀들과 다름없이 키우게 되었으니 이 아이들은 자라서 과연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로렌초의 사망 시점으로 옮겨가 로렌초의 생애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절정기 그리고 피렌체의 전성기와 정확히 일치했던 만큼 그의 생애 동안 유지되었던 이탈리아 국가들 간의 평화도 그의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면서 피렌체와 메디치 가문은 다시 한번 전례 없는 큰 위험에 직면하고 말았으니 절정의 시기를 지나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대한 위기를 맞게 된 메디치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는 오르니시가의 클라리체와의 사이에서 3남 7녀를 낳았고 향후 메디치가의 운명을 책임질 세 아들에 대해서 첫째 피에로는 멍청하고 둘째 조반니는 영리하며 막내 줄리아노는 착하다는 이색적인 평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멍청하다는 평가를 받은 장남 피에로는 1492년 로렌초의 사망과 함께 피렌체의 새 통치자가 되었으나 아버지의 평가는 그대로 적중했으니 실제로 무능과 전횡을 일삼은 그는 메디치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로부터 영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차남 조반니는 장남이 가문의 대를 잇고 차남은 성직자가 되는 당대의 관습에 따라 일찍이 성직자의 길에 들어섰고 메디치 가문이 오래전부터 교황청의 주 거래은행 역할을 해왔기에 부친 로렌초 역시 조반니를 고위직 성직자에 오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1492년 3월 조반니는 추기경으로 선출되었으나 다음 달 아버지 로렌초가 사망하고 장남 피에로가 뒤를 이으면서 그와 메디치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494년 프랑스의 왕 샤를 8세가 나폴리 왕국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며 이탈리아 침공을 감행하면서 향후 65년간 이탈리아를 전쟁의 폐허로 몰아넣는 이탈리아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피렌체의 통치자 피에로 데 메디치는 본래 중립을 유지하려 했으나 프랑스가 이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점점 그를 압박해 들어왔고, 결국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의 굴복한 피에로는 샤를 8세의 요구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에 항복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피에로의 이러한 굴욕적인 항복에 분노한 피렌체 시민들이 광신적 수도사인 사보나롤라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킴에 따라 그들이 메디치 궁전에 들이닥쳐 각종 약탈을 감행하는 속에 피에로와 조반니 등 메디치 일가는 피렌체를 떠나 국외로 도피하게 되었고, 1512년까지 피렌체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채 유럽 곳곳을 전전했으니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이후 피에로가 베네치아와 우르비노 등지를 떠돌다가 사망하면서 둘째 조반니가 가문의 새로운 수장이 되었는데, 그는 당시 로마로 귀국하여 성직자로 복무 중인 상태였는데요. 이후 1508년 교황 율리우 2세가 주도한 제3차 이탈리아 전쟁에 해당하는 캉불의 동맹전쟁이 벌어졌고, 본래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장기화되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같은 반 베네치아 전선에 속했던 프랑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경계한 교황 율리우 2세는 베네치아와 새로운 동맹을 체결했고, 이에 반발한 프랑스 역시 피렌체가 통치하고 있는 피사를 종용해 100년 전 교회의 대분열 사건을 종식한 콘스탄츠 공의회 이후 교황보다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공의회를 소집하여 교황에 대한 폐위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피렌체는 당연 공의회 개최를 수용했고, 이에 분노한 율리우 2세는 그들을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당시 교황군의 특사로 임명된 조반니를 시켜 프랑스와 피렌체를 상대로 승리할 시 메디치가의 피렌체 내 통치권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조반니는 프랑스를 상대로 라벤나 전투에서 패배하여 포획되기도 했으나 탈출했고, 프랑스의 명장 가스통 드푸아가 전사한 틈을 타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피렌체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프라토를 함락시키게 되는데요. 때마침 프라토의 함락 소식을 들은 피렌체 내 메디치가의 옛 지지자들은 이전처럼 무능한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였고, 피렌체의 수상 피에르 소데리니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조반니는 1500의 교황군을 이끌고 피렌체를 떠난 지 18년 만에 고향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피렌체의 통치권을 회복한 메디치가 그리고 조반니는 동생 줄리아노를 피렌체의 새 통치자로 세웠고, 그는 이제 메디치가의 수장이나 피렌체의 통치자라는 직함보다는 더 크고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1513년 로마에서는 교황 율리우 2세가 선종하면서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렸고, 경선에 참가한 조반니는 전략적으로 경쟁자들 및 선거인단에게 자신이 치액 등 지병이 있음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그가 설사 교황이 되어도 어차피 지병 때문에 오래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는데요. 그 전략이 실제로 통했는지 조반니는 37세의 나이로 제217대 교황에 선출되었으니, 그가 바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일명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게 되는 레오 10세였습니다. 레오 10세는 이전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교황령의 기득권과 종주권 유지, 이탈리아 내에서의 세력 균형, 거기에다 사적으로 메디치 가문의 영지 확장을 꾀했기에 그 치세에서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무엇보다 1516년 피렌체를 다스리던 동생 줄리아노가 죽고 조카인 로렌초 2세가 뒤를 잇자 레오 10세는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우르비노 공작과 약 8개월간의 우르비노 전쟁을 벌인 끝에 승리했고, 빼앗은 우르비노 공작위를 조카 로렌초 2세에게 안겨주면서 메디치 가문의 영지 확대라는 목적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러나 이 무리한 전쟁은 교황청의 재정을 심각하게 소진시켰고, 더불어 이에 불만을 품은 추기경들과의 갈등 악화를 초래시켰으니, 심지어 몇몇 추기경들은 레오 10세를 독살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며 실패했고, 주동자들을 전부 처벌한 레오 10세는 닥쳐온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면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한편 메디치가 출신답게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레오 10세는 우신예찬의 저자인 에라스무스와 인연을 맺기도 했고, 그가 특히 아끼던 라파엘로를 비롯한 여러 예술가들을 초빙하여 당시 한창 진행 중에 있던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속행했는데요. 그러나 앞선 비효율적인 대외전쟁에서 무참히 소진된 전비와 특유의 낭비벽,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인력 배치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고, 그는 공사 대금을 모으기 위해 면죄부, 즉 죄를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루터를 판매하는 폐악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마침 당시 독일의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이트는 교황에게 낼 초입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메디치가에 버금가는 독일의 대상인 후거가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것을 갚기 위해 레오 10세로부터 면제부 판매를 승인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망국적 분위기 속에서 당시 독일 비텐베르크의 신학교수이자 독일 아우구스티노의 소속 수사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성당 정문에 면제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고 이것을 본 많은 신학생들이 이러한 루터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에 힘을 빌려 2주 만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 소식은 로마 교황청까지 들려왔으나 교황 레오 10세는 이것을 단순히 독일 내 도미니코에와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티노의 내부 다툼으로 취급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자 레오 10세는 처음에는 특사를 파견해 그 다음에는 칙서를 내려 루터의 주장에 대해 41개 항목으로 반박하는 등 그에게 모든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앞세우며 거부했는데요. 그렇게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자 결국 레오 10세는 1521년 로마 교황의 선언을 반포하며 루터를 공식적으로 파문했고 독일의 지배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이단인 루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사태를 야기한 그는 기독교의 분열, 나아가 앞으로 이어질 끔찍한 종교전쟁의 씨앗을 뿌린 것에 대해서 신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인지 그해 12월 갑자기 오한이 발병하면서 병세가 급속히 악화된 레오 10세는 결국 향년 45세를 일기로 선종하게 됩니다. 위대한 로렌초 대 메디치의 차남으로 태어나 추방된 가문을 이끈 18년의 방학 끝에 고향 피렌체를 되찾고 나아가 교황의 자리까지 쟁취했으나 무리한 대외전쟁과 사치, 종교개혁을 촉발시킨 채 씁쓸한 죽음을 맞이한 레오 10세. 한편 23년 전 파치가의 음모사건 당시로 돌아가 레오 10세 즉 조반니의 아버지 로렌초는 부상을 입은 채 도피했으나 그의 동생 줄리아노는 무참히 살해당했고 그가 남긴 단 한 명의 핏줄인 사생아 줄리오 대 메디치는 로렌초의 의해 양자로 거두어져 피에로와 조반니 등 그의 친자녀들과 다름없이 키워졌는데요. 이후 장성한 줄리아노는 사촌인 조반니 즉 훗날의 레오 10세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여러 부분에서 결을 같이 하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이 될 것이며 레오 10세 못지않게 그가 유럽 역사에 미칠 파장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1478년 4월 메디치 가문의 2인자 줄리아노 대 메디치가 라이벌 파치가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후 한 달 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의 정부 안토니아 델 치타디노가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그의 역시 사망했으니 사생아이자 유복자 고아로 세상에 내던져진 이 가엾은 아이의 이름은 바로 줄리오 대 메디치였습니다. 그러나 파치가의 음모에서 홀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죽은 줄리아노의 형 메디치가의 수장 로렌초 대 메디치는 동생이 남긴 유일한 핏줄이자 자신의 조카인 줄리오를 거두어 자식들과 함께 양육시키게 되는데요. 이후 시간이 흐른 1492년 메디치가와 피렌체의 가장 눈부신 전성기를 이끈 로렌초가 죽었고 그의 장남 피에로가 뒤를 이었으나 2년 후인 1494년 프랑스의 침공과 그에 대한 굴욕적 항복 거기에 내부 반란까지 일어나면서 메디치 일가는 피렌체에 에서 추방되었고 당시 16살의 줄리오는 이들과 함께 이후 무려 18년간 유럽을 떠돌게 되는데요. 망명기간 중 피에로가 전사하면서 그의 동생 조반니가 메디치가를 이끌었고 이탈리아의 패권을 두고 유럽 각국이 경쟁한 이탈리아 전쟁이 계속되는 속에 복잡한 국제관계를 적절히 활용한 조반니의 뛰어난 기치 아래 1512년 메디치가는 교황군의 도움을 받아 피렌체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이후 조반니는 피렌체의 통치를 동생 줄리아노에게 맡긴 채 자신은 로마로 가 1513년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었고 레오 10세는 자신의 사촌 동생이지만 혼의 출생이라는 치명적 결함이 있는 줄리오에게 특별 관면을 허락해 성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으니 그렇게 피렌체의 대주교이자 추기경으로 임명된 줄리오는 더불어 레오 10세의 치세 동안 교황청의 정책을 책임지는 핵심 참모가 되어 활약하게 되는데요. 한편 피렌체의 경우 1513년 통치자 줄리아노가 사망하고 조카인 피에로의 아들 로렌초 2세대 메디치가 뒤를 이었으나 1519년 또다시 사망하면서 대주교이자 메디치가의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줄리오가 잠시 피렌체를 통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521년 그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교황 레오 10세가 선종했고 뒤를 이은 하드리아노 6세 역시 얼마 못 가 선종하자 또다시 열린 콘클라베에서 그간 입지를 다져온 줄리오는 50일간의 치열한 선거 끝에 다수의 표를 얻어 새로운 교황
교황 제219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니 그가 바로 근세 유럽 역사의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클레멘스 7세였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순환의 여정 끝에 교황이 된 클레멘스 7세는 곧바로 치열한 유럽 전쟁의 한복판에 몸을 담그게 되었으니 당시 유럽 대륙은 합스부르크 왕조가 지배하는 신성 로마 제국 및 스페인과 발로아 왕가 통치하의 프랑스 왕국 두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들은 특히 이전처럼 지리적 경제적으로 이익이 큰 이탈리아 반도를 손에 넣기 위해 극렬히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모두를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이게 만들고자 했던 교황은 이들 사이를 끝없이 오가며 한편으로 이간질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클레멘스 7세는 사실 교황이 되는 과정에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의 지지를 받았으나 교황이 된 이후에는 이탈리아의 가장 위협적인 패권인 카를 5세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프랑스 그리고 베네치아 등 다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동맹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러나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하여 그들의 왕 프랑스와 1세가 카를 5세의 포로가 되자 혼비백산한 교황은 그제서야 카를 5세와의 이전 관계를 복구하려 안간힘을 쓰는 등 다소 얍삽한 태도를 취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나폴리의 통치자이기도 했던 카를 5세가 파비아 전투에서 승리하며 북부 이탈리아에 대한 영향력까지 키우면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 매우 위협적인 세력이 된 것을 경계했던 교황은 1525년 또다시 카를 5세를 배신하고 라이벌 프랑스를 비롯해서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들과 코냑 동맹을 체결하여 카를 5세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코냑 동맹군과 카를 5세의 제국군은 극렬히 대립했으나 카를 5세가 전략적 경제적 요충지인 밀라노를 함락시키면서 승기를 잡았고, 라이벌 프랑스가 지난 파비아 전투에서 대패한 충격으로 전쟁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던 차 교황의 비열한 행동을 응징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카를 5세는 곧장 교황이 있는 로마를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요. 당시 제국군에는 정규군이 아닌 용병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공성전 도중 제국군의 지휘관 샤를 3세가 전사하여 지휘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당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화가 나 있던 용병들은 폭도로 돌변해버렸는데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로마 시내에 진입한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약탈, 사륙, 파괴, 방화, 강간을 자행하며 인류 도시를 한순간에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교황권의 붕괴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종말을 불러온 대사건, 사코 디 로마, 즉 로마의 약탈이었습니다. 한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주변의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스위스 근위대 500명만이 당시 교황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교황을 산탄젤로 성까지 호위한 42명을 제외 교황이 피신할 시간을 벌어야 했던 그들은 성 베드로 대성당 계단에서까지 항전하며 결국 전원 전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희생에 클레멘스 7세는 감복했고, 이후 교황 바오로 3세의 치세에서 교황청은 오직 스위스의 근위대만을 고용하도록 못 박았으니 이것은 오늘날에도 바티칸 교황청을 수호하는 스위스 근위대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한편 피신하여 제국에 곧바로 항복을 선언한 교황은 카를 5세에게 엄청난 배상금과 더불어 여러 영토를 넘기는 데 동의했고, 이후 약 7개월 동안 산탄젤로 성안에 사실상 감금되어 지냈는데요. 그제서야 분이 풀린 제국군은 1528년 중순에야 로마에서 철수했고, 클레멘스 7세는 그해 10월 황폐화된 로마로 돌아왔으나 그는 교황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고 카를 5세에게 그저 종속되어 버린 상태였으니 더 이상 그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후 1533년 사코 디 로마를 비롯해서 연이어 벌어진 각종 치욕과 재난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달랠 수 없던 클레멘스 7세는 메디치가 출신답게 예술을 숭배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이탈리아 내의 가장 뛰어난 예술가를 불러 교황청 내 시스티나 성당의 제단위 벽에 카를 5세를 비롯한 사코 디 로마를 벌인 제국군에 대한 자신의 응징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한 거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요. 이 거대한 작업은 불과 1년 뒤 클레멘스 7세가 사망하면서 중단되었으나 이후 바오로 3세에 의해 다시 추진되어 1541년에야 그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으니 이 그림이 바로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대작 최후의 심판이었으며, 이 그림을 그린 예술가는 바로 앞서 위대한 로렌초의 양자로 길러졌던 르네상스의 3대 천재 미켈란젤로였습니다.
한편 클레멘스 7세의 이러한 카를 5세에 대한 종속화는 이탈리아로부터 먼 섬나라 잉글랜드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니 이것은 1527년 사코디 로마 당시 그에게 전달된 한 통의 편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의 왕은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늙은 왕비와 이혼하고 젊은 새 왕비를 맞아 후사를 보려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카톨릭 교리상 이혼이 불가능했던 만큼 그는 애초에 혼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혼인 무효 방식을 취해야 했고, 이것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교황 클레멘스 7세에게 혼인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청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으로서 이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청원이었으니 당시 그는 사코디 로마를 겪으며 사실상 카를 5세의 포로 상태에 있었고, 잉글랜드의 왕비 아라곤의 캐서린이 본래 스페인의 공주로서 그녀의 언니 후아나의 아들이 바로 카를 5세, 즉 캐서린은 카를 5세의 이모였으니 황제의 포로가 되어 그의 눈치를 살피던 교황은 감히 황제의 이모의 혼인 무효를 허용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고 분노를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로도 어떻게든 교황의 허락을 받아내어 최대한 합법적으로 혼인 무효를 해결하려 했던 잉글랜드의 왕은 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해졌음을 알고 수장령을 통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로마 카톨릭과의 연을 끊고 잉글랜드만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이 재혼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것으로써 세워진 종파가 바로 오늘날의 영국 국교회, 즉 성공이었으며,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일을 벌인 잉글랜드의 왕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삶을 산 군주로 불리는 헨리 8세였습니다. 한편 본의 아니게 영국 역사에까지 그 뿌리까지 흔드는 막대한 영향을 끼친 클레멘스 7세는 생애 말년에 들어서서 이제 교황으로서의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뿌리인 메디치가 일족들을 돌보는 데 힘썼으니, 당시 메디치가는 여러 전쟁의 혼란을 틈타 그들의 반대 세력, 즉 공화파들에 의해 피렌체에서 추방된 상태였는데요. 1530년 카를 5세의 도움을 받아 피렌체를 재정복한 그는 그의 재종손자, 즉 로렌초 2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를 피렌체의 세습 공작으로 임명했고, 1533년에는 제 종손녀인 카트린을 프랑스의 왕자 앙리와 정략 결혼시킴으로써 카를 5세를 또다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메디치가가 피렌체에서 권력을 회복한 1512년으로 돌아가 메디치가 출신 교황들의 이야기를 지나 위대한 로렌초의 뒤를 잇는 이후의 메디치가 수장들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이면에서 또 다른 시련을 겪으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위대한 인물의 일대기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디치가의 역사, 나아가 인류 역사에 어떠한 족적을 남기게 될까요? 1512년 교황 율리우 2세의 도움을 받은 메디치 일파는 자신들을 쫓아낸 피렌체 공화국에 대한 복수를 감행했고, 메디치가의 수장 조반니가 이끄는 교황군 1500명은 추방된 지 18년 만에 당당히 고향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듬해 조반니가 교황 레오 10세로 선출되면서 피렌체의 통치권은 그의 동생 34세 줄리아노에게 돌아갔고,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인 위대한 로렌초로부터 3남 중 가장 이상적인 후계자라는 평을 받았던 그는 3년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집권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는 파치가의 음모로 살해당한 자신의 동명의 삼촌 줄리아노를 닮아 미남이었기에 그의 얼굴은 어린 시절 함께 살았던 미켈란젤로에 의해 조각되어 아그리파 비너스와 더불어 현대 입시미술용 3대 기본 소형 석고상의 모델이 되었고,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지겹도록 그리는 바로 그 얼굴이 되었습니다. 한편 줄리아노는 이 당시 밀라노 생활을 청산하고 피렌체에 귀국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원자를 자처하기도 했으니, 이후 줄리아노가 교황군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로마로 거처를 옮길 때 다빈치 역시 그를 따라가 지속적인 후원을 받으며 여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다빈치는 줄리아노가 죽으면서 후원자가 사라진 뒤에는 프랑스로 이주했고, 그를 초청한 예술을 사랑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열렬한 후원을 받아 앙부아주궁에 기거하며 그곳에서 그의 대표작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모나리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한편 줄리아노는 1516년 37세의 나이로 갑작스레 사망했고, 피렌체의 통치권은 그의 조카, 즉 죽은 피에로의 아들인 24살 로렌초 2세대 메디치에게 돌아갔는데요. 전임 줄리아노가 겸손하고 유아적이었기에 여러 호평을 받은 반면 로렌초 2세는 방탕하고 권위적이며 허례허식을 일삼았기에 줄리아노의 시절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메디치가를 향한 민심은 그의 통치기 동안 크게 이반되었는데요. 한편 이 당시 이러한 로렌초 2세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안타까워하며 피렌체의 통치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한 인사는 일국의 군주가 취해야 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에 대해 정리한 특별한 책을 저술하여 로렌초에게 바쳤으니 이 책이 바로 근현대 정치학의 시초가 된 군주론이며 이 책을 저술한 그는 바로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1469년 피렌체의 한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난 마키아벨리는 어릴 적부터 인문학을 좋아했고 자라서는 29살에 메디치가가 추방된 피렌체 공화정의 외교관으로 발탁되는 등 매우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는데요. 당시 피렌체 공화국은 오랜 기간 피렌체를 통치한 메디치가의 몰락과 더불어 이후 집권한 사보나롤라의 실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마키아벨리는 이후 14년간 유럽 곳곳을 두루다니며 교황 율리우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1세,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 등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 여러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속에 그 과정에서 그들의 인물됨, 행동 방식, 지혜, 통치술 등을 익히고 면밀히 관찰하며 역량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마키아벨리의 오랜 공직 생활의 끝인 1500년대 초 유럽은 교황 율리우 2세가 주도한 캉브레 동맹전쟁의 열기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당시 프랑스의 우방이던 피렌체 공화정이 프랑스로부터 교황에 대한 폐위를 추진하는 공의회 개최를 수용했기에 교황은 당시 교황군의 특사였던 메디치가의 수장 조반니를 시켜 그들의 통치권 회복을 대가로 피렌체를 공격시켰고 피렌체 공화정과 그들의 충실한 신하인 마키아벨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용병에 의존하던 피렌체 공화국의 자위력이 현저히 떨어졌기에 마키아벨리는 징병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군을 양성해 피렌체의 관문인 프라토에서 항전했으나 전투 경험이 부족하여 사실상 오합지졸이었던 만큼 맥없이 무너졌고 피렌체의 수상 피에르 소데리니가 항복하면서 18년 전과 정반대로 공화파가 쫓겨나는 속에 메디치가의 재집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4년간 공직에 있었던 마키아벨리 역시 반 메디치 인물로 낙인 찍히면서 관직에서 쫓겨났고 1년 뒤에는 메디치 군주정에 대한 반란 음모에 연루되어 지하 감방에 감금된 채 밧줄에 묶여 24시간 매달리는 등 극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그는 새로 교황으로 선출된 조반니 즉 레오 10세의 사면으로 가까스로 풀려났으나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피렌체를 떠나 교회 작은 농장에 은거하는 속에 생계를 위해 여러 잡일을 하며 빈곤과 시리에 빠진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그에게 바쁜 공무에서 벗어나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과 지혜를 정리할 기회가 되었고 메디치가든 이전 공화정이든 지도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조국 피렌체를 위하여 공직에서 일하기를 원했던 마키아벨리는 당시 피렌체의 통치자인 로렌초 2세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이 군주론을 저술하게 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초 대 메디치 전하께 드리는 편지. 저는 또한 낮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그에 대한 법칙을 제시하는 것이 주제 넘은 짓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경을 그리는 사람들이 산과 고지대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평지에 자신을 두고 저지대를 살피기 위해 산의 높은 곳에 자신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되어야 하고 군주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짐승처럼 행동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우와 사자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함정의 속수무책이고 여우는 늑대에게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정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약속이 그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할 때 그리고 약속을 한 의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당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뭉쳐있지 못하고 여러 소국으로 분열되어 힘이 약했던 이탈리아가 프랑스나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등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한 열강의 각축장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탈리아가 이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냉철하고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 혼란을 수습하고 이탈리아를 통일시켜야 한다는 뜻에서 군주론을 저술해 로렌초 2세대 메디치에게 바친 것인데요. 권력을 유지하려는 군주는 선하기만 해도 안 되고 악인이 되는 법도 알아야 하며 또한 그 태도를 때에 따라 행사도 하고 중지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와 윤리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영역이며 즉 군주의 도덕과 일반인의 도덕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담긴 이 군주론은 반 메디치 인물로 낙인 찍힌 마키아벨리가 저술한 것 때문인지 책을 받은 로렌초 2세로부터 끝내 단 한 번 들춰지지도 않았고 메디치가의 인정을 받아 공직에 복귀하려던 마키아벨리의 꿈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1527년 코냑 동맹 전쟁 과정에서 메디치가가 또다시 쫓겨나면서 공화정이 재건되었고 마키아벨리는 다시 공직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선거에 도전했지만 실패하고 마는데요. 그는 국가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선 권력자가 누구든 상관없다는 주의였지만 오히려 그의 그러한 점이 권력자의 호의를 사지 못한 것이었으니 권력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는 만큼 마키아벨리의 이러한 태도는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모습으로 비춰져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받아들여진 것인데요. 그렇게 공직선거에서 떨어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마키아벨리는 인생의 목적을 잃은 채 시름시름 앓기만 하다가 결국 향년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마키아벨리의 생전에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이 군주로는 그가 죽고 5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적으로 출판되었고 당대 최강의 권력자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 100년 후에 잉글랜드의 권력자 올리버 크로멜 등 여러 현실 정치가들에게 읽혀지고 일부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제대로 접근된 것은 18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크 루소에 의해서였고 루소는 그의 대표작 사회계약론에서 이 책의 내용을 처음 언급했으니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정치 철학의 기본 명제를 넘어 현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치에 대해 접근한 이 군주로는 근대 정치학을 개척한 획기적 문헌으로 높이 평가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끝없이 연구되는 고전, 나아가 근대 정치학의 성경으로서 널리 읽히게 됩니다. 한편 다시 16세기 초 피렌체로 돌아가 마키아벨리로부터 군주론을 헌정받았던 로렌초 2세는 같은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주선으로 피렌체를 위협하는 스페인에 대한 견제책으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사촌 마들렌과 결혼하였고 이듬해 1519년 딸을 출산하였으나 부인 마들렌은 출산 후 흑사병으로 사망했고 로렌초 2세마저 그해 5월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모두 잃은 이 비운의 여아는 훗날 유럽 근세사를 상징하는 불세출의 여성 권력자가 되어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이며 그녀로부터 비롯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516년 메디치가의 새로운 수장이 된 로렌초 2세는 같은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주선으로 피렌체를 위협하는 스페인에 대한 견제책으로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의 사촌 마들렌과 결혼하였는데요. 그들은 이듬해 딸 카테리나를 출산하였으나 부인 마들렌은 출산 직후 흑사병에 걸리며 사망했고 로렌초 2세마저 그해 5월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2년 뒤에는 카테리나를 보호하던 작은 할아버지 교황 레오 10세마저 선종하면서 지도자를 전부 잃은 메디치가의 세력은 위축되었고 보호자를 모두 잃은 카테리나는 그야말로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후임 교황 하드리아누 6세는 이 기회를 틈타 메디치가의 세력을 더욱 약화시킬 목적으로 카테리나가 아버지 로렌초로부터 물려받은 우르비노 공장령과 피렌체의 상속인 자격까지 박탈해버렸는데요. 그러나 하드리아누 6세는 취임 1년 만에 사망했고 또 다른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등장하면서 카테리나는 곧바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같은 메디치가의 일원으로서 그녀의 앞길에 꽃길만 뿌려질 것 같던 이 교황의 등장은 모두의 기대와 달리 앞으로의 그녀의 인생에 있어 여러모로 화근의 씨앗이 됩니다. 이전까지의 교황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특히 당시 넓은 영토를 확보하여 대륙의 지배자로 떠오른 카를 5세와 매우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그의 그늘에 들어가기보다 오히려 그가 이탈리아의 패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경계한 클레멘스 7세는 프랑스, 베네치아 등 주변국들과 코냑 동맹을 결성하여 카를 5세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교황의 비열한 행동을 응징하려 한 그는 제국군을 이끌고 교황청에 있는 로마로 직행하여 시내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고 피신한 교황은 모든 상황이 수수불가지경에 이르자 결국 엄청난 배상금과 더불어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4년간의 코냑 동맹전쟁 과정에서 피렌체에서는 교황이 무력화된 틈을 타 공화파들에 의해 메디치가의 다수가 추방된 상태였는데요. 황제에게 항복을 선언하고 다시 그의 마음을 얻은 교황은 피렌체에 대한 메디치가의 통치권 회복을 약속받고 그의 군사적 도움을 받아 공화파에 의해 장악된 피렌체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당시 11살의 카테리나가 아직 피렌체 안에 살고 있었고 메디치가 출신의 교황의 공격에 분노한 피렌체 공화파들이 그녀를 죽이려고 했기에 카테리나는 그들을 피해 수녀원을 전전하며 힘들고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제국군과 교황군이 합세한 11개월간의 공격 끝에 결국 피렌체는 교황의 수중에 떨어졌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카테리나는 아직 물려받은 메디치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 유일한 메디치가의 정녀였기에 향후 재기를 노리는 클레멘스 7세의 중요한 외교도구로서 활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머지않아 카테리나의 운명은 그에 의해 결정되었으니, 오랜 기간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클레멘스 7세의 주선으로 카테리나와 프랑스와 1세의 아들인 제2왕자 오를레안 공작 앙리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쯤 망한 상태인 메디치가의 입장에서 프랑스 왕실과의 결혼은 당연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반면, 강대국 프랑스에서는 정통성도 없는 벼락출세한 메디치 가문과의 결혼을 귀촌 상훈이라 여기는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카테리나의 결혼 상대인 오를레안공 앙리가 왕위를 물려받을 왕세자, 즉 장남이 아닌 차남이었기에 프랑스 왕실의 관리에 어긋나지도 않았고, 애초부터 이 결혼이 클레멘스 7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1세의 의중 또한 반영된 것이었으니, 여러 차례 이탈리아 원정에 나서며 이탈리아 예술에 흠뻑 빠졌고 레오노르도 다빈치를 프랑스로 초대해 후원하기도 했던 그는 전통적으로 예술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메디치가를 흠모해 왔는데요. 그렇기에 그는 건강한 프랑스와 왕세자가 있는 만큼 카테린은 왕비가 아닌 평생 오를레안 공작 부인일 수밖에 없다며 귀족들을 안심시킨 채 이 계획을 추진했고, 1533년 피렌체를 떠나 프랑스 마르세유에 도착한 카테리나는 이제부터 프랑스의 왕자비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테리나가 부유한 가문 출신답게 어릴 적부터 쌓아온 풍부한 교양과 매력으로 프랑스 생활에 적응해 나가던 차, 프랑스와 1세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으니, 1536년 카테리나의 시아주버니 즉 왕세자 프랑스와가 사망했고, 남편 앙리가 왕세자의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카테리나의 지위 또한 왕세자비로 격상되었는데요. 그렇게 프랑스와 1세의 호언 장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메디치가 출신의 카테리나가 프랑스의 왕비가 될 상황에 놓이자, 그녀를 반대했던 귀족들을 비롯해서 다수의 여론은 카테리나를 향해 상당히 적대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앙리 왕세자가 다른 정부와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음에도 카테리나의 경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러한 여론은 더욱 심해져 갔는데요. 무엇보다 남편을 향한 카테리나의 사랑이 지극했던 반면, 남편 앙리는 그녀와의 관계를 단순히 의무로만 여겼으니 그에게는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별도의 애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프랑스와 1세로부터 차별을 겪으며 그에 대한 저항감과 애정결핍이 있었던 앙리는 카테리나와의 결혼 직후 당시 17세인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20년 연상의 과부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37살의 그녀의 이름은 바로 디안 드 푸아티에였습니다. 그녀 역시 일찍이 40년 차이가 나는 몰레브리의 백작과 결혼하여 딸 둘을 낳고 32세의 과부가 된 디안은 뛰어난 외모와 넘치는 끼로 여러 귀족 남성들을 사로잡았고 차기 국왕인 앙리의 마음까지 얻은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디안이 왕세자 앙리를 등에 업고 궁정의 실세가 된 반면, 당시 여성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아이도 낳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카트린은 푸아티에는 물론 다수의 궁정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멸시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카테리나가 결혼 11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녀의 어두운 삶에 한 줄기 빛이 드리워졌으니, 그녀가 장남 프랑스와를 비롯해서 차남 샤를, 삼남 앙리, 장녀 엘리자베트, 차녀 마르그리트 등 이후 10년간 무려 10여 명의 자식을 낳게 된 것인데요. 무엇보다 1547년 프랑스와 1세의 사망으로 남편 앙리가 앙리 2세로 즉위하면서 카테리나는 명색이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으나, 이것은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만들어내는데요. 먼저 힘든 시절에도 그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시아버지 프랑스와 1세가 죽으면서 디아는 정식 왕비인 카테리나를 무시한 채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스스로 왕비 행세를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마저 그녀에게 빼앗기는 등 왕비가 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모욕과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세월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으니 1559년 6월 14살의 숙녀가 된 카테리나의 장녀 엘리자베트 공주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하게 되었고, 스페인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석한 앙리 2세가 마상 창시합에 나섰다가 사고로 급사한 것인데요. 매정했지만 정든 남편의 죽음에 카테리나가 충격을 받는 속에 그의 뒤를 이어 장남 프랑스와가 새로운 왕 프랑스와 2세로 즉위했으나, 그가 아직 15세의 어린 나이였기에 데뷔가 된 카테리나가
카테리나가 섭정을 맡게 되었고, 오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그렇게 단번에 프랑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녀가 바로 오랜 기간 프랑스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며 종교전쟁 속에서 발로 왕조를 지켜내고 무려 자식으로서 3명의 프랑스의 왕을 배출하게 되는 근세 유럽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불세출의 여걸 카트린 드 메디시스였습니다. 메디치가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나 잃은 부모의 죽음과 가문의 세태 속에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프랑스 궁정에서도 이어진 기나긴 시련의 세월을 넘어 끝내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카트린 드 메디시스. 그녀를 괴롭혀온 라이벌 디안을 비롯해서 모든 귀족들이 지난날을 후회하며 그녀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속에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그녀는 나라의 중책을 떠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그녀의 삶을 넘어 유럽 역사를 뒤흔들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바람잘 날이 없는 그녀에게는 앞으로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59년 6월,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프랑스의 공주 엘리자베트의 결혼식에서 프랑스의 왕 앙리 2세는 친히 딸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다가 결혼식 이벤트인 토너먼트 마상창 시합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러나 앙리 2세가 스코틀랜드군 근위군 대장이었던 콩테드 가브리엘 몽고메리의 창에 눈이 찔리는 사고가 일어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프랑스 왕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왕의 죽음에 책임이 있던 몽고메리 백작은 비록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면을 받았지만 왕을 죽인 사실 자체만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배척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내전인 위그노 전쟁 중 개신교 세력을 선동해 반란을 획책하려다 붙잡혀 처형당하게 되는데요. 이후 400년 뒤 군인으로서 다시 프랑스에 돌아오게 되는 그의 후손이 바로 그 유명한 버나드로 몽고메리였으니, 사막의 여우라 불리는 독일의 에르빈 롬멜의 숙명적 라이벌로서 영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그는 조지 패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등과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이 당시 앙리 2세의 사고사를 예언한 한 인물은 이 예언을 계기로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로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였습니다. 사실 이미 사건 발생 4년 전 이미 그가 발간한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었고, 이것에 큰 흥미를 느낀 왕비 카트린이 노스트라다무스를 궁정으로 초대하면서 그는 이후 왕비의 총애를 받으며 궁정을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요. 이후 앙리 2세의 마상창 시합 도중의 사고사, 앙리 2세와 카트린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 모두 프랑스의 왕이 되지만 모두 요절한다는 예언까지 들어맞았고, 이후 그가 남긴 예언서를 통해 약 100년 뒤의 런던 대화제, 이 300여 년 뒤에 나폴레온과 히틀러의 등장 등 현대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예언들을 실현시키면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로서 오늘날까지도 문화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앙리 2세의 죽음 직후 프랑스 궁정으로 돌아와 아들 프랑스와 2세가 왕위에 오르며 섭정이 된 카트린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가 되면서 궁정에 피바람이 휘몰아칠 것이 우려되었으나, 천적이었던 디안이 앙리 2세의 죽음 직후 선제적으로 저자세를 취하면서 카트린에게 암묵적인 선처를 호소했고, 카트린은 너그럽게도 죽도록 미웠을 그녀를 정치에서만 배제시킨 채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프랑스와 2세의 왕 즉 자신의 며느리였으니, 그녀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서 훗날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자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으로 불리는 메리 스튜어트였습니다. 외가로 프랑스의 명문가인 기지 가문을 두었던 메리는 6살 때 프랑스 왕실로 보내져 양육되었고, 16세가 되던 해 아직 왕세자였던 프랑스와 2세와 결혼하여 이듬해 프랑스의 왕비로 등극했는데요. 시어머니인 데비 카트린은 본래 아름답고 똑똑한 며느리 메리를 총애했으나, 정작 메리는 명문가 출신인 자신과 달리 벼락 출세한 메디치가 출신의 시어머니 카트린을 시종일관 무시했기에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와 2세가 즉위 1년 반 만에 후사 없이 요절했고, 프랑스의 왕위가 카트린의 차남 9살의 샤를 9세에게 돌아가면서 계속 섭정을 유지하게 된 카트린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는데요. 반대로 급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면서 프랑스 왕실의 연고가 끊어지게 된 메리는 그녀를 안 입고 한 카트린에 의해 마치 쫓겨나듯이 스코틀랜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메디치가 출신해 천대받던 왕자비 카트린이 최고 권력자가 되어 통치한 30년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종교개혁 이후 나타난 칼뱅파 신교도 위그노와 전통적인 카톨릭 세력, 즉 신구교 간 지독한 갈등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재정적으로는 선왕 프랑스와 1세 때부터 누적된 막대한 적자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었던 만큼 카트린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발로아 왕가를 지키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왕권을 확립해야 하는 막대한 책임을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앞서 소개한 며느리 메리 스튜어트의 외가인 기즈 가문은 프랑스 정계에서 발로아 왕가 못지않은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카트린은 종교가 다른 내 외부의 위그노들과도 적절히 관계를 유지하며 오히려 종교가 같은 기즈가를 견제해야만 했는데요. 한 번은 차녀 마고가 기즈 공작 앙리와 사랑에 빠지자 혹여라도 그들의 결혼으로 기즈가의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무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기즈가 아니더라도 딸의 혼기가 찼던 만큼 카트린은 마고의 또 다른 혼인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개신교 국가인 나바르 왕국의 여왕 후아나 3세의 아들이자 그녀의 후계자 엘리케를 마고의 혼인 상대로 낙점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만약 발로아 왕조의 직계 후손이 끊길 경우 엘리케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던 만큼 모계로나마 발로아 왕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데다 카톨릭 측의 마고와 개신교 측인 엘리케의 혼인을 통해 양 진영 및 종교 간 화합, 즉 이를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혼사 제의를 받은 나바르의 후아나 3세의 입장에서 역시 카톨릭 며느리를 맞는 것이 못내 꺼려졌으나 카트린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고, 무엇보다 강대국인 프랑스 왕가와의 결혼이 그들의 입장에서 역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혼사 제의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후아나 3세가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카트린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모친의 뒤를 이어 나바르의 왕위를 계승한 엘리케 3세는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역시 위그노 측과의 화합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카톨릭 귀족들이 기즈가를 중심으로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이 행사는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물을 수 없었고, 결국 1572년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화합을 염원하는 세계의 결혼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된 평화 속 애정 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고, 아니 어쩌면 그 비극은 이 예식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위그노인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흉탄이 날아들어와 부상을 입히는 등 암살 미수가 일어난 것인데요. 자신은 선의로서 추진한 이 결혼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오고 있는 속에 카트린은 과연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지난 고통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이자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었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과 매력을 통해 국왕 샤를 9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린은 왕을 끼고 자신과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에 대해 제거의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터진 암살 미수 사건이었던 만큼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은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기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자신의 부친 프랑스와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떠올리며 본래 카트린이 품었던 한 명에 대한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고와 엘리케의 결혼 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6일, 겁많고 어리석은 샤를 9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이반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왕을 막기 위해 기즈 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기즈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는데요.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위협을 느끼던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수천의 위그노들이 가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종교사의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어리석은 왕 샤를 9세가 침실에 틀어박혀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 없는 결혼을 했으나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한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살을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엘리케와 그의 가신들을 보호했는데요.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엘리케는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한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9세는 실성해버렸고 본래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당시 폴란드의 왕이자 앙주 공작이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앙리 3세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였으나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갖은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껏 실권자였던 카트린과 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면서 앙리 3세는 카트린의 신복들을 하나둘 해고하는 등 어머니를 서서히 국정에서 배제시켜 나가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을 틈타 프랑스 내 사실상 볼모로 있던 카트린의 사위 엘리케는 아내 마고의 도움을 받아 고향 나바르로 돌아가 재개종한 뒤 다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랑스의 정계는 나바르의 왕이자 위그노들의 수장 더불어 차기 계승자인 엘리케와 명목상의 신하이나 왕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현재의 왕권을 위협하고 차기 왕위를 노리던 기지공작 앙리, 그리고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 권력 유지를 위해 둘 사이를 저울질하던 국왕 앙리 3세, 이렇게 새 앙리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 일명 새 앙리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그 서막을 열게 됩니다. 엘리케의 위그노 군대가 먼저 전쟁을 재개하면서 거듭된 승리로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해가는 속에 모두가 힘을 규합해도 모자랄 판에 정작 프랑스의 본거지 파리에서는 앙리 3세를 업신여긴 기지공의 농간으로 시민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이러한 기지공의 도를 넘은 행태에 분노한 앙리 3세는 결국 그를 유인하여 암살해버리는 대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위근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실질적인 카톨릭의 맹주 역할을 해온 기지공을 살해한 것에 대해 파리 시민들은 분노했고 앙리 3세는 결과적으로 프랑스 내 모든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앙리 3세가 기지공작을 암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카트린은 발루아 왕가의 끝이 머지 않았음을 느꼈고 이미 심한 폐렴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녀는 큰 충격을 받은 탓에 더욱 악화되어 갔는데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평생을 발루아 왕조와 자녀들을 위한 삶을 살았음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따뜻한 관심도 보살핌도 받지 못한 카트린은 결국 1589년 1월 얼마 후 또 한 명의 메디치가의 여인이 유폐될 블루아 성에서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카트린은 딸 마고와 앙리 4세의 결혼을 주선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 나름대로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봉합시키려 노력했으나 이론과 실리만 내세운 채 정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종교 갈등의 깊은 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패착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두 종교 간 화합은 결국 대가 끊긴 발루아 왕가의 유일한 후계자로서 위그노를 공인하고 본인 자신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그의 사위인 앙리 4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부유한 가문 출신의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된 카트린은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유럽에서 가장 선진 문화를 갖추고 살던 이탈리아 출신답게 그녀가 고향 피렌체에서 익힌 예술적 감각과 에티켓, 식문화 등을 프랑스에 들여왔고 이것은 프랑스 궁중문화에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먼저 그녀는 당시 포크도 사용하지 않았던 프랑스 궁정에 올바른 식사 예절을 도입했고 오늘날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급 과자로 알려진 마카롱도 사실 이탈리아가 원조로서 이 당시에 전파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이탈리아에서 그녀와 함께 온 요리사들에 의해 새로운 요리들과 그 레시피가 소개되었으니 이것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름난 프랑스 요리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탈리아의 귀족 문화이던 향수 그리고 발레를 프랑스 궁정에 소개하면서 발레가 유럽 전역에 퍼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덕분에 카트린의 사위 앙리 4세에 의해 창시된 부르봉 왕조의 치세에서 무용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앙리 4세의 손자 루이 14세는 때때로 궁정에서 열리는 발레 무대에 직접 출연하여 수준 높은 춤솜씨를 선보여 관중들을 사로잡기도 했고 우리가 오늘날 프랑스 인상파의 거장 에드가 드가의 수많은 발레 관련 그림들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카트린의 덕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다시 그녀의 죽음 시점으로 돌아가 그녀에 대한 대우는 죽어서도 비참했는데 30년간 프랑스를 다스린 최고 권력자의 죽음이었음에도 카트린의 장례는 상당히 간소하게 치러졌고 블루아 성당 바닥에 흔한 묘비도 없이 묻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모두에게 잊혀진 카트린의 시신은 훗날 그녀의 자식도 사위도 아닌 남편 앙리 2세의 서녀 디안 드 프랑스에 의해 생드니 왕실 묘역으로 이장되었으니 그렇게 그녀는 생전 제대로 사랑을 주지도 않고 일찍이 떠난 남편 앙리 2세의 곁에서 이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메디치가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나 부모를 잃고 닥쳐온 죽음의 위기 속 기나긴 시련을 거쳐 결국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으나 존망의 위기에 놓인 왕실을 끝내 지키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카트린 드 메디시스. 한편 카트린과 같은 메디치가 출신으로서 역시 그녀와 똑같이 프랑스의 왕비이자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 한 명 더 존재했으니 그녀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으며 카트린과 비교하여 그녀가 근세 역사에 미친 부분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529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로부터 피렌체에 대한 메디치가의 통치권 회복을 약속받은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듬해 그의 도움을 받아 공화파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던 피렌체를 마침내 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렌체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든 카를 5세는 교황의 추천을 받아 명목상 로렌초 2세의 사생아로서 카트린과 의붓남매인 일각에서는 교황의 사생아로도 소문나 있는 한 인물을 피렌체의 수상으로 앉히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피렌체의 첫 세습 공작으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데 메디치였으며 이로써 400년간 이어져온 피렌체 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피렌체 공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황제의 비호 속에 피렌체를 통치하게 된 알렉산드로는 무능하고 타락했으며 갖은 폭정을 행하며 민심을 이반했기에 결국 1537년 사촌 로렌치노에 의해 암살당했고 메디치가의 권자는 옛날 국부 코시모의 동생 로렌초의 후손으로서 반개인 코시모 1세대 메디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추대 당시 갓 18살로 이전까지 자신을 겸손하고 야망 없는 인물로 위장해온 코시모 1세는 즉위 직후 돌변하여 자신을 그저 얼굴마담으로 내세우려 했던 시의회를 내쫓고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그렇게 독재자가 되어 공포정치를 단행한 그는 상비군 양성 등 전격적인 부국강병으로 피렌체의 군사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됩니다. 한편 절대강자인 황제 카를 5세에게 친화적 태도를 취하며 그의 지지를 이끌어낸 코시모는 정복전쟁에 나서 주변 시에나 공화국을 정복하는 등 영토를 확장시켰으니 그 결과 이제껏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던 피렌체의 공국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무엇보다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강한 군사력을 갖춘 토스카나 대공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한편 메디치가 출신답게 예술을 사랑하고 후원했던 코시모는 당대 위대한 건축가 조르조 바사리를 시켜 한 특별한 건물을 짓게 했고 훗날 메디치가의 마지막 후손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가 여기에 메디치가의 소장품들을 기부하면서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어 대중에 개방되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으로서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이들이 절대로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이곳은 프랑스 루브르에 버금가는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그 위용을 떨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문의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해온 코시모 1세는 1574년 향년 55세로 사망했고 그의 아들 프란체스코가 제2대 토스카나 대공으로 즉위하여 13년간 집권했으나 부친에 비해 별다른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는데요. 프란체스코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트 1세의 딸인 요하나와 결혼하여 7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대부분 어려서 죽었고 오직 딸 마리만이 유년기를 무사히 넘겼으니 훗날 그녀는 같은 메디치가의 먼 친척 캐서린처럼 이탈리아가 아닌 근세 프랑스 역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마리가 26세가 되던 1600년 죽은 카트린의 사위였던 프랑스의 왕 앙리 4세는 카트린의 딸인 발루아 왕과 최후의 왕녀로서 그와 오랜 기간 정치적 이유로 대립했으며 무엇보다 후사를 낳지 못한 왕비 마고와의 혼인을 전격 무효화했는데요. 곧바로 후계자를 낳아줄 건강한 왕비가 필요했던 앙리 4세는 마침 오랜 위그노 전쟁으로 발생한 극심한 재정난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더하여 유럽 제1의 부유한 가문인 메디치가와 접촉한 끝에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손에 넣기 위해 메디치가의 마리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 부푼 기대를 안고 대국 프랑스에 넘어온 마리였으나 어차피 정략 결혼이었던 만큼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한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고 이탈리아인이었던 그녀는 프랑스어에 능하지
못했기에 프랑스 궁정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매우 고독한 생활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마리는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치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으니 허구한 날 값비싼 보석을 구입해 치장한 결과 그녀가 가져온 거액의 결혼 지참금이 바닥을 보일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고독의 세월도 잠시, 결혼 1년 만에 마리는 그토록 원했던 왕위 계승자 아들 루이를 낳았고 이후 8년간 무려 5명의 왕자를 더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력은 단번에 향상되었으니 앙리 4세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눈부시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날 또한 잠시, 1610년 앙리 4세가 카톨릭 광신교도에 의해 암살당하면서 왕세자 루이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부친에 이어 아들 루이 14세의 절대왕정의 초석을 닫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2대 왕 루이 13세였습니다. 그러나 루이 13세가 즉위 당시 9살의 아직 어린 나이였기에 예전 카트린처럼 아들을 대신하여 섭정을 맡게 된 마리는 그가 장성할 때까지 사실상 프랑스의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리는 중책을 짊어지고도 품위를 벗어버린 채 이전처럼 각종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앙리 4세의 재상을 비롯해서 그가 신임했던 신료들을 멀리한 채 주요 관직에 코노치노 콘치니 등 그녀와 같은 이탈리아인들을 앉혔으며 루이 13세와 스페인의 공주 안 도트리슈를 결혼시키는 등 프랑스와 오랜 적대 관계인 합스부르크 가문과의 강화를 추진했는데요. 무엇보다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로마 카톨릭을 신봉했던 그녀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낭트 칙령으로 겨우 봉합 중이던 프랑스 내 구 신교 세력의 갈등을 다시 부추겼고 명군으로 칭송받았던 남편 앙리 4세의 철학이 담긴 정책과 정치 방침을 죄다 파기하면서 이 모든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정치에 분노한 많은 귀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리가 광폭 행보를 보이는 사이 어릴 적부터 동생 가스톤과 비교당하며 극심한 차별을 받는 등 큰 상처를 안고 어머니와 내내 소원한 관계에 있던 루이 13세는 점차 성장하며 정치 또한 함께 배워나가는 속에 마리의 그릇된 정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인식하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1617년 루이 13세는 어느새 16세, 그 당시로서는 성년의 나이가 되었으나 달콤한 권력에 취해 있던 마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섭정직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을 루이 13세는 오래전부터 마리에게 불만을 품어온 귀족들, 즉 어느새 구축한 자신의 측근들을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선제적으로 콘치니 등 마리의 신복들을 제거한 그는 어머니 마리마저 블로아 성으로 강제 유폐시키게 됩니다. 부유한 메디치가 출신으로 두 번째로 프랑스의 왕비가 된 것은 물론 섭정의 자리에 올라 카트린 못지않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마리드 메디시스. 그러나 권력욕을 자제하지 못한 그녀는 주변의 원성을 산 끝에 결국 합법적 계승자인 아들에 의해 유폐 신세가 되었고 여전히 욕심을 거두지 못한 채 탈출하여 다시 권력을 되찾겠다는 허망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사상 초유의 이 모자간 대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이며 어느새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메디치가에게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1619년 블루아 성을 탈출한 마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차남 가스톤과 손을 잡고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나 루이 13세가 이것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던 것인지 반란은 가볍게 진압되었는데요. 그러나 관대한 루이 13세는 이 권력욕에 충만한 어머니 마리와 화평을 추진했고 왕의 명을 받아 이 타협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한 인물은 프랑스 정계의 혜성같이 떠오르게 되었으니 그는 바로 위대한 재상으로서 프랑스 절대왕정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아르망 리슐리였습니다. 본래 리숑 교구의 주교로서 섭정 시절 마리의 눈에 들어 정계에 입문한 리슐리에는 루이 13세의 쿠데타 당시에는 마리의 측근으로 몰려 궁정에서 쫓겨났는데요. 그러나 마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그녀를 설득할 유일한 인물로 루이 13세의 부름을 받아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후로는 마리가 아닌 국왕의 영원한 정치적 동반자가 되어 그와 함께 수많은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리슐리의 중재 속에 루이 13세와 화해한 마리는 자신의 본래 위치인 대비의 자리로 돌아갔고 왕리 무예 안에서 중임을 맡는 등 한동안 나름 정상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녀는 이 당시 자신이 평소 후원하던 당시 유럽의 왕실과 부호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자 렘브란트와 더불어 바로크를 대표하는 대화가인 루벤스를 불러 자신의 굴곡진 지난 인생을 그림으로 남겨줄 것을 의뢰했는데요.
그렇게 마리의 배려 속 룩셈부르 궁전의 갤러리에서 펼쳐진 이 대작업은 마리의 탄생부터 당시까지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담긴 무려 24점의 연작으로 완성되었고, 우리는 이 경이로운 작품을 오늘날 세계 최대의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리슐리에가 왕의 측근으로 돌아서면서 본래 그를 등용했던 마리와 국왕 사이에 리슐리에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일어났고, 그간 마리는 전직 섭정이자 대비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측근들을 하나둘 정계 요직에 진출시키며 또다시 정치적 몸집을 불려온 상태였는데요. 결국 이 갈등이 극에 달한 1630년 어느 날, 마리는 아들 루이 13세를 독대해 리슐리에를 해임할 것을 압박했고, 국왕은 마리와 리슐리에 둘 중 한 명을 선택해야 할 상황에 놓였으나 그는 결국 과거가 아닌 미래의 동반자인 리슐리에를 선택했는데요. 그렇게 이날을 계기로 리슐리에의 정치적 지위가 격상한 반면 마리와 그의 세력들, 국세상서 마리아크 등은 모두 축출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을 참을 수 없던 마리는 이후로도 끈질기게 리슐리에와 루이 13세를 내쫓기 위해 쿠데타를 기획했으나 번번이 들통나면서 실패했고,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던 루이 13세가 결국 그녀를 추방시키면서 마리는 브리셀로 망명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도 마리는 차남 가스통을 왕으로 추대할 계획으로 각종 해외 영주들에게 군사를 빌려 프랑스를 침공할 기회를 노렸는데요. 그러나 프랑스 국내에서 함께 호응해줄 더 이상의 세력 기반이 없는 데다 여러 현실적인 사정에 부딪히며 실패했고, 그제서야 결국 현실을 인정한 마리는 모든 권력욕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해졌을 그녀는 막내딸 앙리에타와 사위 찰스 1세가 있는 잉글랜드를 찾기도 했고,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곳곳을 전전하다 한 번은 10년 전 화가와 의뢰인으로서 인연을 맺었던 루벤스의 집에 머무르며 잠시 그와 함께 살기도 했는데요. 1640년 루벤스가 사망하자 독일 쾰른으로 향한 마리는 그의 원수 리슐리에가 죽기 몇 달 전인 1642년 6월 향년 69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다시 마리의 고향 메디치가가 있는 토스카나로 돌아가 마리가 14살에 불과했던 1587년 마리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1세가 급사하면서 그의 동생 페르디난도 1세가 뒤를 잇게 됩니다. 그는 메디치가와 토스카나 대공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이끌었고, 프랑스에서 앙리 4세가 암살당하기 1년 전인 1609년 페르디난도 1세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 코시모 2세가 뒤를 이었는데요. 학문과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망원경과 지동설로 대표되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연구를 지원했고, 여성화가의 대표격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를 후원하는 등 피렌체의 문예부흥에 크게 공헌했으나 병약했던 탓에 원만한 국정 운영에 실패하면서 메디치가와 토스카나 대공국은 그의 치세에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1621년 코시모 2세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 페르디난도 2세가 1670년까지 통치했고, 페르디난도 2세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코시모 3세대 메디치는 역대 가장 긴 53년의 통치기를 보냈는데요. 메디치가의 역대 군주들과 달리 문예에 전혀 흥미가 없었던 그는 통치에도 무능했고 허구한 날 폭음폭식에 엄청난 사치를 부리면서 또 그 비용을 대기 위해 높은 과세를 부과하며 나라를 망쳐놓았고, 1723년 무려 81세의 나이로 죽은 코시모 3세의 뒤를 이어 그와 마리드 메디시스의 차남인 가스통의 딸 마르게리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잔 가스토네가 무려 50을 넘긴 나이로 새 통치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잔이 즉위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코시모 3세의 사치 덕분에 토스카나의 국고는 이미 바닥나 있는 상태였고,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 그는 군주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의 아버지처럼 무절제한 삶을 보내다 1737년 그다지 의미 없는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편 동성애자였던 잔은 후사를 남기지 못했기에 수백 년간 피렌체 그리고 토스카나를 통치해온 메디치가의 대는 완전히 끊겨버렸고, 앞선 코시모 3세에 의해 후임 공작으로 내정되어 있던 오스트리아의 로렌 공작 프란츠 슈테판이 토스카나를 통치하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 프란츠 슈테판은 1년 전 제국의 황녀와 결혼한 상태였고, 9년 후 여성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는 살리카법에 의거 황제가 될 수 없는 그의 아내를 대신해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치열한 국제 분쟁을 거쳐 명목상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불세출의 여걸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자 프랑스 최후의 왕비가 되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아버지로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로트링겐 왕조의 시조가 되는 프란츠 1세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 통치해온 피렌체를 포함한 이 토스카나 대공국은 약속대로 이 프란츠 1세에게 넘겨져 그가 사망하는 1765년까지 통치되었고, 이후로도 그의 자손들에 의해 통치되었으니, 이로써 메디치 가문은 오랜 기간 그들의 통치를 받아온 피렌체인들의 애도 속에 그 긴 역사의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평범한 중산층 가문에서 시작하여 금세 유럽 제1의 은행을 넘어 수백 년간 피렌체를 지배했으며 3명의 교황과 강력한 권력을 누린 2명의 프랑스 왕비, 그 외 무수히 많은 인사들과 관계하며 근세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가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